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 척도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명목 척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숫자로 바꾸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혈액형, 출생지, 부서 같은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성별 같은 경우에 저희 주민등록 번호에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누가 작다, 누가 크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서열척도, 순위척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배속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죠. 예를 들자면 학점이나 메달, 만족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금 하나와 은 몇 개가 동일할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금하고 은하고 가치를 따졌을 때 이 은하고 동하고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것의 차이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높다, 낮다라는 개념은 있지만 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 이유는 등간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수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거 몇 개랑 동일한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못하죠. 다음 등간척도 또는 구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기나 곱하기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온도계 수치나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있고 저희가 0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0도는 절대 0점이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절대 0점이라 그래요. 근데 0도는 실제 0도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간척도는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등간이라는 것이 같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 등의 연산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절대 0점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0은 상대 0점으로 없음이 아니라 0상과 0하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이 존재해서 측정값 사이에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입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몸무게나 나이, 형제의 수, 직장까지의 거리 등 대부분의 것들이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비율 척도입니다.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표본 분산. 분산의 경우는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표본 분산의 경우는 n-1로 나누고요. 모분산의 경우는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산은 n-1, 그 다음에 모분산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나누는 수가. 이것은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로서 큰 값을 가지고 있으면 더 멀리 퍼져 있는 것, 작은 값일수록 모여 있는 건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에 얼마나 가까이 모여 있는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산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또한 평균은 같아도 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칙을 한번 볼게요. 칙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편차죠. 편차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측값, 그리고 이것이 그 샘플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값이 그 모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게 편차죠. 그리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런데 그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나누는 수가 자유도예요. 그래서 표본 같은 경우에는 n-1,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분산이 0이다 라고 한다면 모두 같은 값인 걸 의미합니다. 편차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양수만 나타날 수가 있죠. 다음, 표본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 관찰값까지의 평균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표본에 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분산의 루트를 이렇게 취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였다면 여기만 n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다음은 평균 절대 편차예요. 평균 절대 편차라는 것은 편차에 대해서 절대값을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표본하고 모집단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편차 절대값의 평균이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식이 동일하고요.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편차를 구하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평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편차의 절대값 평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 평균 절대 편차는 모두 다 편차에 관한 이야기예요. 직접 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데이터가 13579인 경우 평균을 구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표본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이 각각의 수치와 평균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하고 5 나왔을 때 1 빼기 5 하게 되면 4, 4의 제곱 16, 3 빼기 5 하면 마이너스 2고 그래서 제곱하니까 4, 0, 4, 6.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니까 음수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모두 다 더하면 40이고요. 표본이니까 개수 빼기 1 해서 4로 나누어서 10이 나오고요.
만약에 모분산이었다면 이것을 5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서는 이 표본에 대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모표준 편차는 모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고요. 평균 절대 편차 같은 경우에는 편차의 절대값이에요. 4, 2, 0, 2, 4 그리고 5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다 더하면 12, 그것을 5로 나누니까 2.4가 나오게 됩니다. 분포 통계량에서 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도라는 것은 분포의 중앙 부분에 뾰족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인데요. 여러 개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분산 상태에서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볼게요. 첨도를 구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3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첨도를 구하는 식의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이 존재하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정규 분포의 첨도가 0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하고 있지 않다면 3이 정규 분포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식에 마이너스 3이 포함된 것을 써서 정규 분포의 첨도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0값이고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거죠. 첨도가 양수이면 고첨이라고 하고,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많이 집중된 형태입니다. 아래에서 양수. 자, 그래서 얘는 빨간색 이렇게 나온 거 보시게 되면 중앙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정규 분포의 3시그마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첨도가 음수면 저첨이라고 해서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적게 집중합니다. 넓게 분포하는 것 보이시죠? 첨도가 매우 높은 양수인 경우에는 이상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이상치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상치가 많다라고 하고요. 첨도의 절대값 7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규 분포의 첨도가 0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외도인데요. 외도는 저희들이 앞에서 보았었어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외도의 값이 0일 때 평균과 중앙값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양의 외도 그리고 음의 외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평균값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 평균이 있고 어느 쪽에 중앙값이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희들이 양의 외도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요. 따라서 꼬리 방향을 평균이 따라가기 때문에 평균이 중앙값보다 더 오른쪽이고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음의 외도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다. 이런 모양이고요. 마찬가지로 평균이 꼬리를 따라가서 중앙값보다 평균이 더 작게 위치하고 있죠. 중앙값이 큽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이 내용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외도 절대값이 3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규 분포 하면서 외도 이야기가 나오면 0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첨도도 외도도 0값일 때 정규 분포.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봤을 때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녀석이 정규 분포 모양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꼬리가 긴 모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을 좀 살펴보면 정규분포, 양의 외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가 뚝 떨어져 있죠. 이상값으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분포고요. 이쪽에는 지금 값들이 보이지 않죠? 특정 값보다 작은 값이 제거된 형태고, 이쪽에서는 한계값을 벗어난 값을 한계값으로 대체해서 두꺼워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종류 중에서 독립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A의 발생이 B가 발생할 확률을 바꾸지 않는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물론 B도 A의 발생에 대해서 그 확률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일 때의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독립사건이라고 한다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은 A의 확률과 곱하기 B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A 발생하고 B도 발생한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죠. P, B바 A라는 것은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B도 발생하는 것인데, A가 B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P, B하고 똑같고요. 확률 A바 B라는 것은 B가 먼저 발생을 하고 A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B가 A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P,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PA하고 PB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더하는 과정에서 이 교집합이 두 번 더해져요. 그래서 PA와 PB를 더하고 나서 교집합을 한 번 빼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교집합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PA 더하기 PB 빼기 PA와 PB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값과 동전을 던져 앞뒤가 나오는 사건이 독립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 총을 쏘아 관역에 명중할 사건도 독립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두 사건을 말하죠. A와 B가 배반사건이라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0이 되고요. A하고 B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 나오는 사건, 뒷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반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두 사건 A와 B에서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종속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와 사고 사건. 그러면 음주한 뒤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이 B가 발생한 상태에서 A가 발생하는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
B가 발생한 상태에서 A도 발생하는 확률이라고 했을 때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이 밑에는 1이 있을 거고, 그래서 1 곱하기 PA 교집합 B라는 것은 P A바 B 곱하기 PP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엘리멘터리 이벤트라고 해서 표본 공간에서의 원소가 한 개일 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한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의 최소 단위이고 다른 사건들로 나눌 수 없는 단순한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독립사건, 배반사건, 종속사건, 근원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 교집합이나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나 이런 조건부 확률이 독립사건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익혀주시고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베이즈 정리는 두 확률 변수 A와 B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A를 불확실성을 계산해야 되는 대상, B를 관측하여 알아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예를 들자면 A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고 B는 진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잘 모를 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하게 되면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질병에 걸린 것이 A, 진단받은 것이 B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A의 사전 확률이라는 것을 PA라고 하고, 이것은 특정 사건 B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관련 없이 PA라는 것은 그냥 질병에 걸린 사람에 관한 정보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측자가 관측 전에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이고요. A의 사후 확률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B라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A라는 것도 발생할 확률이죠. 이때 A의 사후 확률이라는 것은 A의 사전 확률과 가능도, 증거가 주어지면 베이즈 정리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즈 정리는 지도학습의 분류 모델 중에서 나이브 베이즈 모델이라는 것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지도학습이나 분류 모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학습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지도학습, 분류 모델 해가지고 나이브 베이즈가 있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A의 사후 확률을 B의 사후 확률과 A의 사전 확률, B의 사전 확률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확률 표기로 바꾸면 A, B라는 게 A에 대한 확률이죠. 그런데 B라는 것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을 A의 사후 확률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PBA라는 것은
B의 사후 확률이에요. 이것은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도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 질병을 갖고 있다고 진단받은 사람의 확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PA라는 것은 A의 사전 확률이죠.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 확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사전 확률이라는 것은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좀 더 보면 PA 바 B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했었죠. 그리고 P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대입해 보게 되면 PA 교집합 B 나누기 PA, 그런데 거기다 곱하기 PA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를 PB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PA가 이렇게 없어지고 동일한 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 A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A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이라는 것과 그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질병에 걸린 사람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전체 인구 중 A 질병에 걸린 사람은 10%다. 그러면 PA 질병에 걸린 사람이 0.1이라는 거고요. A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PB죠. 0.2라는 거고요. A 질병에 걸린 사람 중 A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그러면 A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이니까 교집합이죠. 90% 0.9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표기를 하고요.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것은 PA와 B죠. 그래서 식에 따라서 각각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0.4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20분의 9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된 것을 찾으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식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A는 질병에 걸린 사람, B는 그 질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나이브 베이지를 이용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 중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을 구해보았습니다.